와우.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황현철입니다. 펀치라인 복싱 토크 시즌 2 32회입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1라운드 KO로 끝난 그 주옥 같은 명승부들을 더듬어 보는 시간을 가졌었는데요. 오늘부터는 이제 2라운드 KO, 2회 KO가 난 명승부들 또 뇌리에 남아 있는 그런 승부들을 추억해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내주신 그 만물 박사시죠. 지금 요즘 유튜브 채널 생생현대사 네, 맞습니다. 아주 주옥 같은 내용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꼭 한번 저희 올드 복싱 팬분들은 생생현대사 치고 들어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장원재 박사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복싱 매니지먼트 코리아 이성열 이사님 나오셨고요. 안녕하세요. 복싱 매니악의 지존 코토바 서준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우리 복싱 토크의 막내 김영문님 나오셨고요. 네, 안녕하세요. 자, 출발해 보겠습니다. 일단 장 박사님이 아마 하실 말씀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네. 2라운드 KO는 1라운드 탐색전이 끝난 뒤에 벌어지는 거라 훨씬 더 드라마틱하죠. 그렇죠. 제일 저한테 이제 충격적인 거는 조지 포먼의 그 등급. 네, 조 프레이저를 2라운드 TKO로 물리친 경기인데 이때 조 프레이저는 무하마드 알리와의 그 1차전. 그러니까 알리가 이제 징집 거부 등등으로 타이틀을 박탈당해가지고 박탈당하기 전에도 미국 내 대회 개최가 안 되니까 해외를 돌면서 방어전을 하고 어쨌거나 타의에 의해서 3년간 선수 생활을 못하다가 이제 돌아왔죠. 그렇죠. 돌아와서 무패 챔피언과 무패 전 챔피언이 붙은 사상 최초의 세계 헤비급 타이틀 매치. 이때는 헤비급 챔피언이 전 세계에 한 명밖에 없을 때고 맞습니다. 그리고 복싱 챔피언, 프로복싱 챔피언은 전 세계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사나이라는 상징성이 있던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알리가 타이틀을 박탈당했을 때 조 프레이저가 그때 WBA 랭킹 1위였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결정전 하라 그러니까 본인은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랭킹 9위로 강등당하고 이제 지미 앨리스가 챔피언이 되죠. 맞습니다. 그래서 조 프레이저가 뉴욕주 공인 세계 챔피언이라는 좀 앞뒤가 안 맞는 타이틀을 가지고 방어전을 하다가 결국 지미 앨리스를 물리치고 정식 챔피언이 되고, 근데 그때도 조 프레이저는 나는 어디까지나 임시 타이틀 보유자일 뿐이지 맡아가지고 있는 사람이지 진정한 챔피언은 무하마드 알리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알리가 복귀 후에 승승장구해서 타이틀 매치를 하고 그때도 이제 알리의 우세를 점치는 전문가들이 많았는데 조 프레이저가 11라운드에 알리를 거의 그로기에 빠뜨리고 15라운드에 그 전설의 압권이죠. 로그 레프트훅으로 큰 대자로 뻗게 만드는, 그리고 나서 이게 그 다음 방어전이었던가요? 다음 바로 다음은 아니에요. 다음이었던가? 제 기억으로 이거 포몬이 5차 방어전이고 알리는 아마 2차 방어전 네. 아닌가요? 그럴 거예요. 네. 그래서 알리에게 2차 방어전을 마치고 그다음에 3, 4차 방어전도 거의 압승을 했기 때문에 이제 조 프레이저야말로 진정한 복싱 영웅이다. 그리고 조지 포먼은 무지막지한 KO 승이 많았지만 뭔가 모르게 이때는 메인 밸류가 그렇게 세계적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1라운드부터 미스매치도 이런 미스매치가 없을 정도로 이때 6번 다운됐나요? 7번 다운. 5번 아닌가? 5번인가? 저도 기억합니다. 5번인가요? 말 그대로 대학생과 어린 초등학생이 싸움 보는 것처럼 다섯 번 예. 이렇게. 근데 다섯 이때 번 막 이렇게. 어퍼커트를 맞고 거의 몸이 공중에 뜨다시피 네. 하면서 다운이 되고, 그리고 조지 포먼이 1라운드에 벌써 몇 번 다운이 되잖아요. 조지 포먼이 지금 제가 길게 말씀드린 것 같은 배경이 없었다면 심판이 바로 끊었을 겁니다. 프레이저. 조 프레이저가. 예. 근데 그 명성에 짓눌려 가지고 끊지 못하고 있다가 2라운드까지 정말 이렇게 처참하게 맞아도 되나. 그리고 우리가 알던 저 위대한 복서가 과연 저 조 프레이저와 동일인인가 싶을 정도로 일방통행이었어요. 네임밸류에 비해서 이렇게 일방통행으로 끝난 경기도 드물고 두 선수의 상색이 정말 안 맞았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NABF 타이틀 매치 한 번 더 하잖아요. 나중에 하죠. 거기서도 5라운드까지 정말 일방적으로 처참하게 맞았어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이 경기는 지금도 잊을 수 없는 경기입니다. 이 시대를 사실 뭐 저도 어린 시절이었고 이 시대의 배경은 추후에 이제 성인이 되면서 알게 됐기 때문에 그때 봐도 참 센세이션한 경기였는데 이 시대를 살아온 그 분들이 직접 이걸 봤다면 정말 쇼킹했을 것 같아요. 제가 이 경기를 왜 생생하게 기억하냐면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 AFKN에서 봤거든요. 예. 그리고 그때는 어른들이 서로 막 웅성웅성하면서 야, 알리가 이겨, 프레이저가 이겨. 복싱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으신 저희 어머니조차도 주변의 남자 어른들이 하도 얘기를 하니까 저한테 그거 누가 이겼니라고 물어보실 정도였거든요. 당시에 AFKN에서 7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화제의 경기들을 생중계 해줬었습니다. 아니, 채널- 저도 많이 봤어요. 채널 80년대 2번. 초까지. 진짜 예, 2번. 채널 2번. 예, 토요일 심지어는 낮에 사무라 루안전도 중계를 해줬었어요. AFKN에서. 기억나요. 예. 그 LA의 그 올림픽 오디토리움에서 하는 경기는 거의 다 생중계를 네. 해줬어요 그때. 근데 저는 이 시합에서 5번이나 다운되잖아요. 근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포몬의 파괴력이라면 두 번째 다운에서 끝내야 되는데 왜 조 프레이저가 일어날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 과연 그게 소위 말하는 끊어치는 정타에 의한 가격이었나? 아니면 포몬이 휘두르는 힘에 개인적으로 밀려서 그냥 중심을 잃어서 다운된가? 이게 좀 제 의문이 생각에는 가긴 하더라고요. 프레이즈의 맷집이 너무 좋아서 맷집이요? 예, 그래서 그렇게 그 주먹을 그런 식으로 견뎠던 것 같아요. 처음에 세 번째 다운될 때까지는 맞고 아무렇지도 않다는 듯이 일어나서 저돌적으로 달려들다가 또 펀치 허용하고 나동그라지고 네 번째 다섯 번째 다운은 좀 처참했어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정신이 없었던 거죠. 근데 본인이 혼자 스스로 넘어졌다고도 봐야죠. 이게. 그러니까 정신이 없는 상태에서 계속 이렇게 뭔가가 날라오니까. 사실 첫 번째 다운 이후에 바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점핑 스텝을 밟지만 뭔가 이제 중심을 잘 못 잡는 징후들이 보여요. 뭔가 풀렸다. 예. 아무래도 프레이저의 네임 밸류를 생각해서 진짜 주심이 좀 더 기회를 그렇죠. 많이 준 것 같기도 해요. 그리고 당시에는 그렇게 빅매치에서 경기를 조금 일찍 끊는다든가 그런 경우가 흔치 않았잖아요. 그렇죠. 요즘 관점에서야 당연히 두 번째 다운돼 우선은 이제 레퍼리 스톱이 들어갔어야 정도인데 그러니까 이때는 지금보다 이제 복서들의 안전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덜 고려를 할 때니까요. 아마 이거 1라운드에 끊었으면 난리 났겠죠. 폭풍이 만만치 않았을 겁니다. 좀 더 그리고- 기회를 예. 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근데 이제 데미지가 머리를 너무 많이 맞고 그렇죠. 쓰러졌기 때문에 나중에 프레이저도 파킨슨씨 병 알았다고 그러지 않았었나요? 암이었나요? 글쎄요. 아무튼 파키슨 얘기는 못 들었는데. 그런 얘기는 노턴이 있지만 파킨슨씨 병 알았다고 알려. 그랬나? 아니면 패터슨이 하여튼 누가 하여튼 되게 전설의 선수도 패터슨은 들었던 거. 패터슨도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제 73년 1월 22일이고 그 이듬해 74년 3월 26일에 이제 베네수엘라의 카라카스에서 조지 포먼이 켄 노턴을 2회 KO로 잡는데 이게 2차 방어전입니다. 근데 1차 방어전이 그 동양에서 최초로 열린 일본에서? 세계 헤비급 예. 타이틀 매치 일본 고라쿠엔이었던가요? 아니요, 고라쿠엔 홀은 아니고 무토칸인가요? 부도칸인지 부도칸인지- 아마 큰 경기장이었어요. 예. 그 조지 포먼이 조킹 로먼 선수를 1라운드에 그냥 쥐잡듯이 보내버리는. 근데 조킹 로만 선수는 세계 랭킹에 이름을 올리고 있었지만 그렇게 이제 세계적인 뭐 유명 선수는 아니었고요. 2차 방어전 켄 노턴은 조지 포먼의 진정한 시험대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 경기도 조 프레이저 못지않게 조지 포먼이 켄 노턴을 거의 압살하다시피 그냥 몰아붙이면서 끝내버렸습니다. 네, 저는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실은 켄 노턴의 그 끈적끈적한 복싱으로 조지 포먼을 무력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도 있었는데 조 프레이저보다 더 어린애 손목 비틀듯 조지 포먼이 그냥 코너에 몰아놓고 그냥 뭐 저것도 없어요. 그냥 뭐 완전 동네 다구리 치듯이 그냥 그렇게 휘둘러서 켄 노턴을 그냥 쓰러뜨리는데 생중계로 보시면서 그런 생각을 했나요?
나중에 봤습니다. 예. 아, 저는 생중계 나이로 봤을 때 절대 생중계를 볼 수 없는 나이예요. 6살 때 그런 예상을 하고 있다는 게. 그때 이제 동네 형들 이른바 정보량이 많지 않으니까 동네 중학생 형들, 고등학생 형들이 그때는 이제 가져다 주는 정보 같은 게 있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정보가 뭐냐면은 조 프레이저 같은 경우에는 뭐 왼쪽 팔에 어린 시절 뭐 상처가 남아 있어가지고 팔 길이가 짧아서 약간의 변칙 복싱을 한다. 근데 켄 노턴 같은 경우에는 카바링을 이렇게 X자 카바링을 하기 때문에 그렇죠. 조 프레이저 조지 포먼이 이걸 쉽게 못 뚫을 거다. 그 다음에 요 전이죠. 켄 노턴이 알리의 턱뼈를 부러뜨리고 10라운드 판정승. 그런 만큼 켄 노턴이 절대 뭐 만만한 도전자가 아니다. 라고 게다가 했는데 거기다 이제 체격 조건도 네. 좋았죠. 프레이저보다 훨씬 좋아. 예, 훨씬 좋았기 때문에 조지 포먼이 이전까지 다 그렇게 어린애 손목 비틀듯 쉽게 초반 KO로 이길 수 있었던 것은 되는 이제 조지 포먼의 굉장히 큰 신장과 우람한 그 이제 골격이 됐지만 아마 켄 노턴한테는 힘들 것이다 이런 의견도 있었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조지 포먼, 조 프레이저에서 조지 포먼의 충격적인 등장과 그 전에 패터슨과 소니 리스톤과 해서 소니 리스톤의 충격적인 등장, 복싱계는 어떤 게 더 컸었나요? 파급 효과가 리스턴 아닐까? 리스턴이 등장했을 때가 더 컸었나요? 리스턴도 1라운드인가 2라운드에 KO 시키지 않았나요? 그렇죠. 패터슨을 2번. 근데 저는 조지 포먼의 등장이 더 센세이션했을 것 같은데. 소니 리스트는 교도소 복싱, 그러니까 스포츠 사회학적인 의미에서 그런 면에서 충격은 있었지만 저도 조지 포먼이 더 센세이션을 했던 것 조지 같아요. 포먼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네. 그러니까 플로이드 패터슨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이제 2차례 헤비급 챔피언에 오른 선수기는 하지만 그러나 실력이나 네임밸류에서는 인류 챔피언이라는 생각을 사람들이 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조 프레이저는 언비튼, 이때까지 무패였고 그리고 모든 면에서 끈적끈적한 복싱이어서 저거를 허물고 들어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극강의 알리조차도 극강의 테크닉으로 분수에 실패했다. 이런 평가를 받는 상황이었는데 그리고 연령대도 조 프레이저 이때 전성기였거든요. 이거를 말도 안 되게 깨버렸으니까요. 사실 플로이드 패터슨은 실력보다는 인기가 좀 많았던 그런 그 지금 장원재 박사님 그 말 의미가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인기는 정말 많았고 뭐 최연소 챔피언이고 그렇긴 한데 이 실력적으로는 프레이저는 완전히 검증이 됐을 때였죠. 그러니까 패터슨은 비즈니스 챔피언이라는 얘기까지 한쪽에서 들었을 정도니까요. 세계 수준의 선수인 건 맞아요. 그런데 세계 챔피언을 그렇게 2번이나 역임할 만큼 강자였느냐? 그러면은 그거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존재감도 그만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연대별로 가는 게 낫습니까? 아니면 편하신 대로 하시죠. 크로스로 한국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럼 한국부터 한번 가볼까요? 그렇죠. 예, 지금도 제가 잊지 못하는 승부가 79년 12월 16일 박찬희 대 구티 에스파다스의 2라운드 KO였어. 이것도 할 말이 많습니다. 하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그 전까지 한국에서 세계 도전을 한다 그러면 적어도 20전 정도는 싸워야 되고 한국 챔피언, 동양 챔피언 이렇게 단계를 밟아서 세계 랭킹도 진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선수가 세계 도전을 노려본다라는 게 일종의 불문율이었는데 박찬희 선수는 문성길 선수가 9전 만에 챔피언 될 때까지 이제 기록 보유자였죠. 11전 만에. 문성길 7전 만에. 예. 7전. 네. 박찬희 선수가 11전이었죠? 그럴 겁니다. 네. 10전이었지 않나 싶습니다. 10전에서 맞다. 도전을. 네. 10전 한번 무승부가 예. 한 번 있었으니까. 시오니 네. 카르포와 맞아요. 무승부가 있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9연승하다가 김태호도 되게 파격적이었네. 거긴 8전 8전 이 만에 상태에서 도전했으니까. 도전했으니까. 그렇죠. 70년대 후반에 그것도. 그런데 이때는 또 뭐가 있었냐면은 지금은 그런 생각하는 분들이 우리 국민 사이에서 별로 없겠지만 이때는 그래도 웬만큼 좀 괜찮은 나라라면 나라다운 나라라면
복싱 세계 챔피언 한 명쯤은 보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실제로 그 나라의 세계 챔피언이 몇 명이냐가 그 나라의 국력을 상징한다고 믿는 분들이 꽤 많았어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김성준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된 다음에 78년 12월 30일 날 김상현 선수가 세계 챔피언이 되면서 한국도 그러니까 사상 최초의 그 양관 시대 복수 챔피언 보유 국가가 됩니다. 그때 국민들은 우리의 국격이 한 단계 올라섰다. 그리고 설령 이제 세계 챔피언 하나를 잃더라도 다른 한 사람이 있으니까 안심하면서 세계 타이틀 매치를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79년 3월에 박찬희 선수가 칸토를 잡잖아요. 그것도 11점 만에. 그래서 세계 정상과 거리가 이렇게까지 가까운 줄은 몰랐다. 그리고 트리플 크라운 시대 3관왕이 돼가지고 그때 국민들의 사기가 정말 하늘을 찔렀습니다. 또 11.6전에는 경제가 상당히 호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1차 방어전에서 박찬희 선수가 그 니키 이가라시라는 약간 이가라시 스도. 네, 이가라시 스도부 본명. 15라운드 판정승인데 왜 KO로 못 이겼을까가 좀 의문인 상황이었고, 그래도 박찬희 선수가 링의 대학 교수라는 칸토를 완벽하게 판정으로 잡았잖아요. 그런데 2차 방어전이 이게 잠실 종합체육관이죠, 제 기억으로는. 그럴 거예요. 그런데 7라운드까지는 일방적인 우세, 8라운드부터 10라운드까지는 일방적 열세. 무승부가 딱 맞네. 진짜 판정. 사실 진경기인데 WBC에 제소를 했어요, 칸토가. 근데 안 받아준 이유가 또 확실해요. 다운을 한 번 더. 5라운드에 다운 시킨 게 있는데 2라운드에서도 1, 2 스트레이트, 쇼트훅인지 스트레이트인지 맞춰가지고 그 칸토가 한쪽 손으로 링 캔버스를 짚었고, 5라운드에서도 다운되고 일어난 다음에 다시 그 펀치를 맞고 이번에는 왼쪽 손을 짚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를 녹다운으로 인정해서 3점을 감점하면 5라운드는 이제 10대 7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 무승부나 혹은 박찬희 판정승이 맞다. 무승부가 맞다. 그래서 제소가 기각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3차 방어전 구티 에스파다스로 확정이 됐잖아요. 구티 에스파다스 전직 세계 챔피언, 무지막지한 하드펀처, 체력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이제 만천하에 드러난 우리의 챔피언. 그래봐야 뭐 10몇 전. 이거는 그때 권투계에서 먹힌다. 타이틀 뺏긴다. 다만 박찬희가 몇 회까지 버틸 수 있을지를 좀 보자. 이런 여론이 많았고, 또 경기 장소가 부산이었습니다. 고향 부산. 예, 동아대학교 이때 재학 중이었나요? 그리고 재학 중이었죠. 그리고 이제 머리띠에 뭐 묶고 태도, 나오고. 네. 그리고 그래서 뭔가 이제 79년 11.6 이후에 사회도 되게 좀 약간의 좀 불안한 느낌도 나고, 1212로부터 이게 불과 나흘 4일 뒤잖아요. 그래서 체육관에 경찰들도 많았고, 이때는 이제 사람들이 모이는 데는 어디나 그런 그 질서 유지 치안 병력들이 많았는데 1라운드 경기 시작했어요. 하자마자 라이트 훅을 맞고 박찬희 선수가 엉덩방아도 아니고 그 여자들 저 다리를 약간 옆으로 모으고 앉는 자세로 다운이 됩니다. 근데 관중들이 그게 다운이라는 생각을 못했어요. 워낙 순식간이어서. 그래서 주심이 그 에스파다스 선수를 뉴트럴 코너로 보내고 1, 2 카운트를 하니까 관중들이 웅성웅성. 그리고 챔피언도 도망 다닐 생각밖에 없었다 그랬거든요. 근데 이거를 들어오는 에스파다스를 도망 다니는 게 아니라 맞불 작전을 놔가지고 박찬희 선수가 라이트 롱훅으로 한번 그 주저앉게 만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운은 어퍼커트를 맞춰가지고 뒤로 벌러덩 넘어지게 만들고, 그리고 2라운드 시작해가지고는 그 거의 카운터를 적중시켜가지고 구티 에스파다스 선수가 라이트 훅을 이렇게 휘 내미는 자세 그대로 쓰러져서 앞으로. 앞으로 이제
넘어지고 주심이 카운트아웃을 시켰나 아무튼 그냥 바로 코너로 데리고 갔는데 비틀비틀 이렇게 자기 코너로 돌아가면서도 에스파다스 선수나 에스파다스 코너에서 아무런 항의를 못했을 만큼 기적의 역전 KO 승이에요. 그 레퍼리가 이제 오르테가 주심이었는데 자기도 뭐 이렇게 데려가면서 항의가 있으리라고 마음이 꺼름지겠나 봐요. 그래서 그 이제 사유를 이렇게 이제 그 코너 측에 세컨에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게 눈을 가리키더라고. 그러니까 펀치가 아마 이렇게 들어갈 때 이 눈에 이렇게 들어가면서 눈이 움푹 패였다. 이거 도저히 경기 이 상태로는 안 된다라고 아마 그렇게 설득을 시키는 과정이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장 박사님 말씀대로 이의를 제기 안 해요 세컨에서. 네, 왜냐면 그러니까 에스파다스가 전의를 상실했기 때문에. 저는 더 놔뒀어도 그렇고 주변에서 우리 국민들이 좀 어떤 위압감은 안 느꼈어요. 그러니까 그 시대에 좀 그런 또 독특한 의견. 아니에요, 전혀. 70년대 말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더 했어도 2라운드에 끝났을 겁니다. 그리고 예측을 완전히 빗나간 데다가 테크니션은 테크닉으로 잡고 멕시코의 최고의 테크니션은 테크니션으로 잡고 또 멕시코의 세계적인 최고의 하드펀처는 펀치로 잡고 이래서 그게 아주 그 정말 승리감을 고취시켰고요. 또 박찬희 선수가 링 위에서 무등을 타고 그 만세를 부르는데 한 번씩 이렇게 와 이렇게 할 때마다 관중들이 그냥 그걸 우레와 같은 함성으로 그 이제 응답을 하고요. 그리고 주심이 약간 화를 내요. 왜냐면은 박찬희 선수 손을 들어줘야 이제 공식이 끝나는데 이미 그때 무등을 달고 돌고 있어가지고 그 주심 오르테카 주심이 박찬희 선수 보고 막 내려와서 일단 하고 놀라고 막 약간 화를 내는 장면도 있고 그 다음에 그때 이철원 아나운서가 중계를 했었거든요. 2라운드 끝나고 박찬희 선수가 이제 중계석으로 옵니다. 와가지고 아나운서는 선수한테 한마디라도 더 들어야 되니까 계속 말을 시키고 박찬희 선수는 모니터를 보면서 어떻게 경기가 끝났나 그거를 계속 관찰하니까 약간 좀 뭐랄까 질문을 잘 못 알아듣는 듯한 그런 엇박자가 있었는데 그런 것조차도 다 용서가 됐을 만큼 극적인 KO승이었어요. 대단했죠. 구티 에스파다스라는 사실 그때 에스파다스가 10승 1패였어요 이 직전에. 근데 10승이 다 KO승이었어요. 세계 타이틀 뭐 4번 방어를 다 KO를 했으니까. 근데 이제 현장에서 볼 때와 화면으로 볼 때 그 한계가 이제 이런 부분인데 화면으로 볼 땐 사실 왜 이렇게 빨리 스톱시키지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현장에서 그 코너에서 어필을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만큼 데미지를 받았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경기에서도 영상으로만 봤을 때는 저거 왜 빨리 스톱시킨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현장에서는 그 데미지를 받고 충격을 받은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런 부분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이때 멕시코에서 항의가 없었다는 것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더 붙여나와야 안 된다는 거였고 그때 구티 에스파다스 선수는 한국에도 팬들이 많았어요. 많았죠. 왜냐면은 일본에 가서 계속 KO로 방어를 했잖아요. 후레자 기미호도 작살을 내고. 또 누구였죠 상대가? 다카다지로하고 또 누구 한 명 기억이 안 나네요 이름이. 그리고 한 번인가는 이렇게 KO 7라운드 KO였나 자기가 이기고 나서 상대 코너 일본 선수 코너에 가서 후레자와 기미호예요. 후레자와 기미호랑 같이 좀 붙들고 우는 듯한 다카다지로. 인간미가 있네. 아니 그 지금 구테 에스파다스의 참 특출난 그 매너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 경기에서도 구테 에스파다스가 2라운드에 이렇게 처참한 TKO패를 당했으면 일반적인 선수 같으면 너무 낙심한 나머지 미리 링을 내려갔을 텐데 끝까지 축하해주고 내려가요. 그리고 어깨 동무까지 하고 사진도 같이 찍고 내가 졌다. 네. 네가 훌륭한 챔피언이다. 정말 뛰어난 매너를 가진 선수구나. 심성이 좋아서 저렇게 좋을 수 있나 할 정도로. 그리고 구티에스파다스 선수가 그 후레자와 기미오 선수랑 경기를 할 때는 후레자와 선수가 굉장히 어렵게 세계도전 기회를 얻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외신 보도나 뭐 통역이 했다는 말 등등을 이제 저는 기사로 접했는데 그걸 보면 복수로서의 꿈을 잃지 말고 계속해라. 그리고 네가 얼마나 이 기회를
잡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내가 그거 안다. 경기하면서 그걸 느꼈다. 그래서 복서 대 복서로서의 정이 통했다 그럴까요? 그래서 진짜 같이 울어요. 그래서 한국에서도 에스파다스 선수는 적이지만 우리가 적대감을 가지고 대할 상대는 아니다.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잊지 못할 그 명편의 경기가 나왔습니다. 프레자 기미오도 일본에서는 아주 이변을 일으킨 주인공이죠. 그러니까 일본 랭커에 불과했는데 오구마 쇼지를 KO시키면서 일약 세계 랭커가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세계 타이틀 도전까지 한 케이스라서 에스파다스의 매너는 진짜 돋보였던 것 같아요. 네. 이때 에스파다스가 이겼으면 이제 WBA에 이어서 WBC로 그렇죠. 양대 네. 양대이고. 근데 왜 에스파다스 칸토는 경기를 안 했을까요? 그것도 좀 의문이에요, 사실. 동시대에 그렇게 챔피언이었었는데. 네. 둘 다 인기 절정이었고. 그러니까 장정구, 유명우와 좀 비슷한 케이스가 아닐까요? 멕시코에서 경기를 해봐야 맞춰줄 수 있는 금액은 한계가 있을 거고 뭐 돈이 안 되는 매치다 보니까 성사가 안 되지 않았나. 그런데 에스파다스 선수가 그 박찬희전에서 참 그 뭐 박찬희를 상대하기에는 역시 조금 느리고 일자전진 위주고 그래서 상대하기가 오히려 참 좋았지 않았나 싶어요. 그래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김태식 아벨라 얘기를 하면서 늘 나오는 얘기가 저기에 박찬희가 들어갔으면은 정말 좋은 상성이 됐을 텐데라는 얘기를 이제 에스파다스 전을 참고해서 복싱 팬들이 많이 하곤 했죠. 저런 파이터는 참 박찬희가 잘 잡는다. 그럼 오쿠마 쇼지는 김태식인가요? 그건 글쎄요. 아니고요. 김택 선수가 왼손잡이 이바라 말고 왼손잡이가 있었나? 이바라도 거의 그때 오른손으로 싸우지 않았었나? 스위칭을 왔다 갔다 스위칭 왔다 갔다 했었던 했었죠. 거죠. 그 루이스 이바라 대 김태식전은 이바라가 스위칭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스파링을 하는데 김태식 선수가 계속 훅만 치니까 스트레이트 선수다. 이게 일종의 위장 작전이다. 아 그렇지 않고는 저렇게 훅 생각을 일변도로 너무 많이 했구나. 공개 스파링을 훅 위주로 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했다는 거고요. 그리고 김태식 선수는 저 어린 시절 사고로 네, 이제 뼈가 엄지손가락. 굳어서 엄지손가락 문제로 손을 못 치는 스트레이트를 칠 수가 없는 구조였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때는 뭐 인터넷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그 세계 타이틀 매치 정도 아니면은 필름도 나와 있지 않아서 김태식 선수에 대한 정보가 이바라 선수 쪽으로 건너가지 않은 상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 선수는 일부러 저렇게 훅만 치는 거고 일부러 저렇게 오른손잡이인 거를 티를 내는 걸 보면 왼손잡이인지 아닐지 그건 모르지만 쟤는 스트레이트다. 그래가지고 이바라가 처음에 스위치 복싱을 하다가 된통당. 그 옆구리 펀치를 1라운드에 처음에 한번 나올 넣고 때 아니, 오른손잡이로 나와. 네. 그래서 깜짝 놀랐죠. 네. 그러다가 이 방어 체계가 무너져가지고 옆구리에 펀치를 허용한 다음에 이제 백스텝을 막죠 뒤로. 그때부터 이제 쫓아가가지고 그 전설의 뭐 몇 방이라고 300? 그랬죠? 하여튼 근데 그래서 그건 뭐 이런 죽기 직전까지 팼다 뭐 이런. 233 이 시합은 뭐 네. 거의 모든 복싱 팬들이 김태식 많이 봤던 루이스 경기니까. 이바라는 역대 한국 선수가 한국 내 자국에서 도전했던 그 타이틀 중에 제일 화끈한 시합이 지금 네, 된 80년 2월 17일. 네. 하여튼 모든 팬들이 하도 많이 봤던 필름이고 뭐 그렇기 때문에 많이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이건 세계 타이틀전이 아닌데도 얘기해도 될까요? 그 얼마든지. 요식이 조금 전이라서 예. 첨언을 하자면은 70년대 그 히어로였던 고생근 선수 아마에서 프로로 처음 넘어왔을 때 그 일본의 요시다 슈조를 상대로 해서 이제 2라운드 KO를 이겼어요. 이 요시다 슈조가 그 염동균이 3연패 할 때 그 일본 가서 졌었던 그 선수에게 2라운드 2라운드 KO를 이겼었죠. 그 시합도 기억 나시겠죠, 당연히? 고생근전이요? 네, 고생근 전혀. 선수 데뷔 전에
전혀 모르겠습니다. 그 시합이 또 2라운드 KO로 이겼습니다. 그걸 기억하라는 건 좀 너무 잔인하다. 그전 것도 거의 준배 기억하시나요? 형님 또래 돼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아까 보니까 전 샵도 기억하시길래 혹시 아니 그 당연히 빅게임은 아시는 기억하는 거죠. 아, 그렇죠. 예, 근데 아. 김태식 대 루이스 이바라 같은 경우는 고생근 정수년, 고생근 황복수 뭐 거기- 이 정도. 거기서 그건 정도까지. 확실히 기억나죠. 근데 고생근 요시다 시즌처럼 이게 너무 앞서간 너무 멀리 갔네. 이 김태식 대 루이스 이바라는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뭐 강력한 힘 무슨 저 배터리 광고였나 무슨 자동차 광고였나 자동차 광고였죠. 요 경기 장면 그러니까 따로 촬영한 게 아니라 경기 장면을 편집해 가지고 그대로 CF가 나왔을 만큼 아주 강렬한 경기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찬반 양론이 막 갈렸는데 일단 그 1라운드 끝나기 직전 1라운드 끝나고 나서 한 10초 정도 더 때려요. 근데 그게 워낙 관중들이 함성을 질러가지고 공소리를 다 못 들은 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건 WBA에서도 불가항력적이라고 그래서 문제 삼지 않았고요. 2라운드에서 계속 몰아붙이니까 그 2번 다운이 되는데 첫 번째는 이제 로프에 있다가 스스로 털썩 무릎을 꿇은 거고 두 번째는 10라운드 이후에 넘어지는 것처럼 그냥 대자로 뻗잖아요. 2라운드에 이런 식으로 다운되는 경기는 저는 아직까지 이 경기 말고는 본 게 없습니다. 근데 2라운드 그 다운시키기 직전부터 김태식 선수의 그 펀치를 내미는 빈도수가 눈에 띄게 감소해요. 그리고 경기 끝나고 나서 트로피를 들 때도 막 이렇게 팔이 후들후들 떨리거든요. 언론에서 그걸 지적했죠. 예, 그래서 과연 이때 KO 못 시켰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 그러니까 또 그 복싱 관계자들은 복서는 경기 끝나고 서 있을 힘만 있으면 된다. 그리고 이때 찬스를 잡아서 밀어붙여야지. 만약에 스태미너 생각하고 느껴줬다가 역전패하면 어떡하느냐. 그리고 시작하자마자 이바라가 잽을 내는데 야 빠르다. 안 되겠다. 이거 미스매치다라는 생각을 한 분들도 많았거든요. 근데 김태식 선수도 인터뷰 때 5회 안에 기회를 잡아야지 자기가 승산이 있다 이 인터뷰를 한 것 같은데 네, 저는, 넘어가면 자기가 5회 안 이후에 된다. 지나면 자기도 어렵다 이런. 그 루이스 이바라도 참 묘한 복수예요. 그 베툴리오 곤잘레스 그리고 그 산토스라 다 적재가과에 완봉을 시킨 정도의 훌륭한 테크니션이거든요. 나중에 또 챔피언이 되잖아요. 또 되죠. 예, 산토스 라시아를 아르헨티나 가서 완봉을 시켜버립니다. 이때는 테크니션. WBA 플라이급 타이틀 매치는 돌고 예. 마치 저기 그 포석정에 술잔 돌듯이 두 번째 챔피언이 되고 왔다 갔다 하고 그랬고요. 김태식 선수가 대단한 선수였네요. 이바라를 이겼습니다. 이바라가 그 산토스 라시 예. 아르헨티나가 부에노스 그리고 아이레스. 박찬희가 3대0. 판정받던 그 일본 선수를 5라운드인가요? 4라운드 눕히지 않은. 박찬희 선수가 누구? 1차 방은 박찬희 1차 방은 일본 선수 이가라시를 이가라시를 이가라시. 김태식 선수가 네. KO로 이기지 않나요? 4회 KO. 네, 4회 KO. 네, 그건 이제 타이틀 그 전이죠 전. 전이죠. 네. 그러니까 이미 검증이 김태식 선수도 검증이 되고 도전을 네. 한 것 같아요. 펀치도 좋아. 김태식 선수와 박찬희 선수 둘 다 상대한 외국 복서는 박찬희의 4차 아르네 방어 아로살? 아르네 아로살. 네. 아, 까다로운 치과 대학 다니던 지금 치과 의사 할래나 모르겠네요. 아 아로살이요? 와, 엘리트였네. 네. 그때 당시 필리핀에서 집안도 치대 좋아서 다니면 아버지가 운동은 치과 의사 겸 세계 챔피언 요거를 브랜드로 육성했는데 세계 도전은 그렇게 두 번이 단가요? 결국은 안 됐죠. 그 필리핀어 당시만 해도 필리핀어 하면은 참 약골로 보고 그냥 쉽게 그냥 초반 KO로 전적 넘기겠구나 전적 빌드업. 했는데 박찬희도 그렇고 김태식도 그렇고 그냥 근데 왜 굉장히 까다로워. 굳이 선택 방어전을 그 필리핀을 불렀을까요? 정면으로 글쎄요. 좀 치고 받을 만한 좀 남미 선수 고만고만한 선수 불렀어도 됐을 것 같은데 그때는 남미 선수랑 비용이 많이 하면은 들었나? 비용도 비용이지만은 혹시 모르니까. 네. 예. 그리고 70년대 히로였던 고생근 선수는 아까 했고 그 김상황 선수 기억하시죠? 1년 출전 금지 징계를 당했던 김상황의 제2 2차전에서 필리핀의 엘마 바레요소 선수를 2분 22초에 KO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여기 2자가 뭐 8개가 들어가네요. 79년 2월 2일 오. 네, 김상황 선수 재기 2차전에서 2라운드 2분 22초의 KO로 또 잡았던 그런 경기도 있었습니다. 김상황 선수가 왜 1년 정지를 먹었죠? 그거 모르겠네. 79년이요? 그 전에 1년 동안 그 어떤 우리나라 선수인데 그 선수하고 그 선수하고의 시합을 빵골을 했어요. 네네. 이름이 그 사람이 이 뭐였는데 하여튼 그 이모 선수하고 아 그것도 이해요? 예, 그 선수가 이모 씨예요. 그 이모 씨 선수하고 이제 시합을 뻥골을 내는 바람에 이종찬 선수, 이종찬 선수의 시합을 뻥골 내는 바람에 이제 1년 출전을 정지를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재기 2차전에서 아까 근데 그런 2라운드 KO 승을 했네요. 김상황 선수는 참 독특했죠. 그러니까 독특했죠. 그 상대를 뭔가 좀 약 올리는 듯한 그리고 그 쇼맨십을 바탕으로 인기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페드로사한테 그 8라운드 KO로 일방적으로 그 밀리기 전까지는 그래도 저 선수가 뭔가 독특한 뭔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다는 기억은 많았습니다. 그 기대를 준 게 김태식 이바라전이에요. 네. 이 김태식 이바라전이 물론 정말 지금까지도 대단한 그 추억인데 아니 게다가 아니 그 그 초반에 이후에 초반에 이제 했으니까. 승부를 걸어서 네. 어쨌든 이게 KO를 시켜버리니까 이것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에우젤베 페드로서 경기 후 소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나는 루이스 이바라가 아니다. 근데 지금 황 대표님 말씀대로 요 비슷한 케이스로 최창호 최창호 갤럭시는 어떤가요? 최창호 갤럭시요? 예. 어떤- 이거 요 어떤 비슷한 거요? 상황으로 봤을 때 케이스로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케이스로 최창호 페날로사를 이겼잖아요. 예. 그래서 최창호 갤럭시, 카오사이 갤럭시. 카우서 갤럭시. 근데 그거는 다른- 요거랑 급이 다른 선수 예, 좀 이렇게 결이 그러니까 다른. 최창호 얘기인데. 선수가 어쨌든 그 난공불락의 페날로사를 이겼잖아요. 그래서 또 혹시 또 뭐 기대했죠. 예, 당연히 카우사 그렇기 갤럭시도 때문에. 혹시 또 혹시나 하지 않을까. 저도 기대했었어요. 예, 왜냐면 펀치가 또 있으니까. 네. 그래서 워낙에 지금 방금 가능하지 말씀하신 않을까. 부분하고 이런 케이스로 좀 비슷하지 않을까. 물론 결은 틀리지만 좀 그런. 김태식 선수 얘기 나온 김에 이제 2라운드 KO 하나 더 얘기하면 좋겠는데 이듬해 81년 8월 30일에 김태식 선수가 안토니오 아벨라와 WBC 타이틀을 걸고 거기 직관하신 분이 계시죠. 인증까지 받았죠. 직관 인증까지 하신 분. 화면에도 남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경기는 김태식 선수가 이제 미국에 가서 피터 마테블라에게 2대1 판정패였죠. 그리고 지고 왔고 그다음에 안토니오 아벨라 선수는 그 박찬희 선수를 잡은 그 오구마 쇼지를 뭐 깔끔한 KO였어요. 일본에서 이게 그렇죠. KO로 잡고 왔습니다. 왔는데 이때 안토니오 아벨라가 뭔가 좀 어설프다. 그리고 김태식 선수가 약간 좀 우직한 면이 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그 아넬 아로살과의 경기에서도 버팅으로 턱뼈가 부러진 상태에서 그 얼마나 아팠을까 맞아요. 그렇죠. 5라운드에 부러졌는데. 네. 그러면 그거는 그냥 스톱을 시키고 반칙승을 하거나 아니면은 부상 판정을 했어도 되거든요. 근데 그거를 15라운드까지 하는 바람에 6개월인가 5개월인가 경기를 못 했잖아요. 입원 한동안 하고 있고. 그래서 이제 산전수전 다 겪었기 때문에 이 경기는 김태식 선수가 승산이 충분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그 지금은 좀 뭐 많이 일반화돼 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복싱 경기장에서는 생소했던 진, 북, 꽹과리들을 가지고 응원하는 응원단도 동원했고 그리고 이때 주간 스포츠에서 여성 팬들에게 그래도 어필할 수 있는 미혼 남성 3명의 스포츠맨을 의형제를 맺어주게 하자. 그래서 김태식, 복싱의 김태식, 야구의 이만수, 그다음에 박노준, 야구 박노준, 박노준은 고등학생이었어요. 고등학생이었어요. 고3이었어요. 근데 고3이었어요. 저기 축구의 정혜원 아닌가요? 정혜원인가? 정혜원. 그렇겠죠. 정혜원 고등학생을 뭘 맺어줘요? 박노준하고 의형제를 맺게 해가지고 의형제. 여자 탤런트가 아니라 아니 이거 아니고 짝짓기로 생각하는. 의형제. 박노준 선수가 그때 인기 많았죠. 그 서울운동장에서 경북거랑 저 봉황기 딱 슬라이딩, 요맘때 슬라이딩. 8월 말 슬라이딩 하다가 발목이 발목 돌아가서 꺾이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식 선수가 병원을 찾아가요. 아. 그래서 형이 꼭 타이틀 따줄게. 타이틀 따가지고 아 그랬었나요? 챔피언 벨트 가지고 올게. 기억이 없네 그거는. 경기 끝나고 박루준 선수가 막 울먹울먹하면서 어. 형이 꼭 저를 위해서도 이겨서 돌아오겠다고 약속까지 해주셨는데 그리고 막 그것도 기사화 됐거든요. 아니 주간 스포츠 나올 법한 기사네요. 아니 그 경기도 전 가서 봤어요 서울운동장에서 아. 박노준 선수 발목 아. 꺾이는 예, 경기를. 예. 저 생중계를 해줬었죠. 그렇죠. 그때 당시 이제 경북 에이스는 성준이었는데 왼손 성준. 그때 이제 문병권이라는 그 언더드롭 투수. 투수가 맞아요. 설린상고를 그 초반에는 박빙의 승부였는데 설린상고를 꽁꽁 묶으면서 경북고가 우승하게 됐죠. 그때 경북고의 저 설린상고의 원투 펀치가 박노준하고 김건우. 김건우였는데 김건우 선수도 그때 뭔가 부상으로 출전이 안 돼가지고 제3의 투수이던 이바오로 선수가 네. 등판해서 박노준 그 실려 나간 이후를 책임을 졌거든요. 8회인가에 역전됐어요. 그럼 그때는 언제죠? 한번 설린상고가 광주 진흥고 그 김정수한테 한번 완봉당한 적이 있어요. 그 이듬해입니다. 그 이듬해인가요? 그거? 그거는 그때 김정수가 다시 떴다고. 그 그 이듬해 82년도인가요? 아 김정수 아니 그게 81년도인데. 김정수가 대분기 아닌가요? 대분기? 그게 이제 아니 서울에서 했었다 그랬어요. 저희 김정수. 그 대통령 청년기인가? 배가 대통령 배가 봄에 이제 열리는데 봄에 중앙일보. 그때 첫 그 대전을 진흥고. 광주진흥과 설린상고가 붙었는데 누구나 다 설린상고가 이길이라고 예상을 했는데 목포상고에서 전학으로 김정수. 목포상고가 혜태 아니면 이제 김정수. 야구를 해체했기 때문에 김정수라고 그 돌아가신 분. 아니요 지금 혜태 김정수. 아 그 좌완 예, 예, 자완, 타이어, 자완. 타이어볼로. 네, 까치. 예, 예. 그분이 까치. 까치. 자완 유단타 완봉을 해버립니다. 그 근데 설린상고. 그 전에 79년 근데 그해 설린상고가 계속 준우승만 계속 준우승. 예, 예, 경북고에 맞아요. 밀려가지고. 79년에 그 이전 해에도 전설의 경기가 있는데 대통령배였을 거예요. 전남고의 김태엽이라는 투수가 설린상고를 완봉해가지고 아. 2대 0으로 끝낸 경기가 있습니다. 박노준은 참 불운의 아이콘이죠. 근데 김정수가 인터뷰하는데 자기는 변화구가 없어서 직구 위주로만 던졌다 이 말을 또 해가지고 김정수가 그때 설린상고 어마어마했어요. 뭐 남국성이라는 4번 타자도 어마어마했고 아무튼 그래서 박노준 선수가 그렇게 울먹울먹했는데 이 경기는 KO 당하기 전에 아벨라의 펀치가 몇 개 이제 들어가니까 김태식 선수가 고개를 좀 갸웃갸웃하면서 등을 돌렸거든요. 그러니까 본인 생각에는 어차피 이 경기는 KO로 끝나니까 스탠딩 다운으로 카운트할 동안 정신을 좀 회복해서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런 계산이 아니야, 있었을까요? 그런 정신이 없었어요. 더 이상 활용을 본능적으로 못하겠다. 돌린 것 같아요. 더 이상 저는 이 그 정도 경기가 더 이상 2라운드 이미 2라운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경기가 사실상 끝났다고 봤어요. 왜냐면 그때 펀치가 정확하게 어퍼가 하나 정확하게 들어갔는데 비틀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는 뭐 물매를 맞기 시작하는데 근데 고개를 돌리고 본능적으로 고개를 돌렸는데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오늘 아니, 안 더 이상 풀리네. 더 이상 이거 더 이상 안 돼, 이거 못하겠다, 안 돼, 안 돼. 그런 표정이. 근데 예전에 2000년도에 제가 김태식 그때 뭐 챔피언 크로스 네. 카운터 뭐 할 때 잠깐 김태식 선수를 만나 본 적이 있었어요. 수원 프라자 복싱 거기 체육관에서 그때 문모 편집장께서 그때 편집장이 아니었죠. 그분이 여쭤봤는데 자기가 컨디션이 되게 좋았대요. 자신 있었는데 뭔가 좀 대기실을 잘못 찾아가서 거기서 뭔가 좀 선수가 대전 상대가 자기네 선수 멕시코 선수 대기실로 들어와서 좀 뭔가 설왕설래가 있었고 또 앞서 나갔던 이상호 선수가 시합을 했었나요? 맞아요. 너무 일찍 끝내서 뭔가 좀 설왕설래하면서 자기가 기분이 약간 격앙된 상태에서 그걸 차분하게 가라앉히고 땀을 흘리지 않고 몸을 풀지 못한 상태에서 급하게 나가서 그때부터 컨디션이나 뭔가 좀 떨어지기 시작했다고 약간 얘기를 계속 그 얘기를 본인도 하는 건데 예. 이상호 선수가 그때 로미오 올리베티를 1회 KO 시켜요. 맞아. 그 세미파이널에서. 생각보다 최소한 6라운드까지 네. 끌어줬어야 됐다 이렇게 또 근데 얘기를 차라리 하시더라고요. 그 1회 KO로 끝나도 조금 인터벌을 두고 선수 출전시켜야 되는데 네. 방송이 이제 있다 보니까 광고. 막바로 올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뭐 너 때문에 내가 몸을 덜 풀었다고 기분도 좀 그렇고 그런 얘기를 많이 근데 했었죠. 경기장 도착했을 때는 컨디션도 좋았고 딱 아벨라는 내가 잡기 좋은 걸 다 갖춘 애다 딱 했는데 1라운드 또 잘 싸웠어요. 나 잘했죠. 근데 아벨라가 조금 맷집이- 밀리는 듯한 근데 느낌이 같이 있었어요. 펀치 주고받으면 밀리지만 예. 잘 싸웠죠.
김태식 선수가 좀 충격을 네. 더 받는 거. 근데 김태식 선수가 주먹 강도가 다른 것 그렇죠. 같은데. 네, 맞아요. 아니 근데 아벨라 선수는 내추럴 플라이고 김태희 선수는 한 체급 올린 거잖아. 그것도 약간 여파가 있었. 그 차이가 컸던 하겠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경기는 워낙 하드 펀치예요. 1라운드는 창대 창으로 맞붙었는데 뭔가 좀 미세하게 밀리는 느낌. 네. 똑같이 미세하게. 정타를 때리는데 왜 우리가 조금 야, 조금씩 이거 쉽지 밀리지? 않겠다 뭐 예. 이런 느낌. 근데 2라운드에 저는 주심이 스탠딩 카운트를 할 줄 알았는데 이게 순간적으로 다 이제 멍했던 거예요. 아벨라는 김태식 선수가 경기를 포기한 것 같아갖고 두 손을 번쩍 들고 있었고 김태식 선수는 계속 고개를 갸웃갸웃하면서 이제 링을 좀 이렇게 선회하고 있었다고 그래야 되나? 근데 주심이 이거를 뭐지 어떻게 해야 되지 하다가 한 대 더 맞았잖아. 하는데 거의 뒤에서 달려와가지고 뒤에서. 예 맞아서 마치 그 새가 날개 꺾인 채 로프 사이에 네, 걸려버려서. 날개 쭉지 꺾인 네. 채로 걸려서 그래서 이제 카운트 아웃이 됐고 그래서 그때 나온 이제 전설 중에 하나가 펀치라인 사진 기자셨나? 아, 못 찍었다고. 예. 그분이 우느라고 사진을 못 찍어서 시발 썼어. 너는 권투 패닉이 이전에 권투 기자다. 근데 기자는- 저는 이 샵을 네. 한참 뒤에 봤잖아요. 81년도면 제가 네. 볼 수 있는 나이가 아닌데 경기 시작 전에 그 분위기나 느껴지는 긴장감이 저한테는 거의 헌스 해글러 시작 전이랑 동일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 왜 정도로 그랬냐면 긴장감이 없어서. 긴장하고. 저 갔었잖아요. 네, 맞아요. 이거는 이긴다고 다 얘기했어요. 아. 네, 아벨라가 그때 8패인가? 네. 패가 무지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세계 칼판테도 챔피언 한번 중에서 아니 근데 저 황 대표님 그때 참 그 언론이 이상한 자꾸 눈간을 부리는 게 복스레크에 제가 다시 확인을 해보니까 아벨라를 그 당시 전적이 패는 많았지만 그렇죠. 28승 중에 24KO가 있었어요. 맞아요. 하드 펀쳐인데. 무시무시한 하드 펀쳐인데 그 여기서 어떻게 소개를 했냐면은 20승 15KO다 이렇게 소개를 한 거예요. 아, 20승 15KO 1무패. 그거는 이제 그 당시에 그거를 속인 게 아니고 기록이 나중에 업데이트가 된 거예요. 그런 게 많아요. 그러니까 예전에 그 뭐 7, 80년대 이제 전적이 이렇게 소개됐던 부분이 나중에 보완되면서 누락됐던 게 이제 찾아져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필리핀이나 멕시코에서는 로컬 복싱 대회 같은 게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선수는 전적으로 알고 있는데 본부에서는 미처 이제 그 신고를 못 받아가지고 기록에 포함시키지 않았다가 나중에 자료가 발견되면서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복스렉이 그런 기능은 참 순기능을 하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멕시코, 남미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올라오고 있고, 근데 김태식 선수 그 경기의 주심이 밀스레인이었어요. 네, 밀스레인이었죠. 밀스레인이 유일하게 한국에 딱 한 번 왔는데 이거 주심 보고 갔거든요. 근데 정말 미숙했어요. 그때 김태식 선수가 이렇게 등을 돌렸을 때 일단 스톱하고 그때 스탠딩 다운이 있었으니까 등을 돌렸잖아요. 그럼 스탠딩 다운에서 카운트를 하든지 했어야 되는데 그냥 아까 장 박사님 방치했죠. 말씀하신 대로 구경하는 듯이 있다가 가서 그냥 맞고 경기가 끝나버린 케이스라서 그러니까 쫓아가서 거의 무방비 상태인 김태식 선수를 뒤에서 그것도 맞았으니까 안 보인 상태에 맞았으니까 데미지가 한 두세 배 더. 그대로 거의 실신했어요. 그거 맞고 그대로. 그러니까 만약 그때 스탠딩 다운을 스탠딩 다운으로 카운트를 하고 다시 복스를 했으면 지금 아니, 생각으로는 저는 이겼을 것 같진 않아요. 아니 저는 그렇게 저는 경기 포기했을 것 같아요. 김태식. 그랬을 김태식 수도 선수가 있어요. 네. 그 정신이 전에 없어서. 그 전에 경기를 다시 보시면은 다 진짜 그 전에 데미지가 너무 컸어요. 네. 근데 방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는 그 얘기를 하셨는데 그게 더 이상은 이 주먹을 나는 못 맞겠다라는 못 견디겠다. 못 견디겠다라는 그런 그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제가 너무 김태식 선수 편에서 해석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저는 뭔가 생각보다 펀치 강한데 이거 뭐야? 그렇게 뭐 저기 여유 있는 상황이 결코 아니었고 그 전에 조금 이따 다시 해볼 수 그 있겠는데. 오일용 해설위원이 뭐라고 했냐면 근데 뭐 파이팅하는 건 좀 너무 많이 대주는 것 같다 김태식 선수가. 그리고 지금 연타에 걸렸다 이러고 나서 불과 한 몇 초 만에 김태식이
저는 장 박사님 자꾸 묘사를 굉장히 김택희 선수 재밌게 뭐 이렇게 고개를 갸우거렸다고 하시는데 도저히 이건 못하겠다. 한을 뗐다. 못하겠다. 코피도 굉장히 많이 흐르고 있었고. 이 펀치를 더 이상은 맞을 수가 없다 나는. 네. 이런 제스처였던 것 같아요. 이건 뭐 현장에서 보셨던 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더 토를 달 수 없는 입장이지만 근데 이 얘기 계속 김택희 선수 네. 들으면은 좀 근데 이제 팬으로서 한 40년 지났는데. 팬으로서 아쉬움이 남는 게 언짢으실 것 뭐냐면 스탠딩 다운 카운트를 했다면 팬의 입장에서 아 이건 우리가 진 경기야라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진행에 미숙함이 껴버리니까 자꾸만 좀 심판 억울한 탓, 생각, 심판 탓도 안타까운 생각, 정당한 승부가 아니었다는 생각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나중에 제가 한참 나이 들어서 그때 필름을 찾아보니까 아 이거는 더 했어도 쉽지 않았겠구나라고 납득을 했지만 그러나 이 경기 이후로 한 10년 동안은 그 이상한 소년들의 믿음이 있잖아요. 다시 복수를 했으면 승부는 알 수 없다.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식으로 끝냈던 게 천만다행이었던 김택희 선수를 위해서는 천만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자, 오늘 뭐 2라운드 KO 이제 얘기를 하다 보니까 5경기 얘기했는데 한 시간이 갔어요. 역시 1라운드보다 더 얘기거리가 그러네요. 많네요. 진짜. 화제거리가 많고 추억이 또 새록새록 돋습니다. 1라운드보다 2배잖아요.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2라운드 KO 2부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역시 그 클로징은 멘트의 달인 장 박사님께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옛날 이야기 하니까 추억이 새록새록 저도 돋습니다. 지금 한국 프로복싱은 예전만큼 활발하지 않아서 많은 분들이 안타까워 하시는데요. 저희가 이렇게 추억 돋는 얘기를 하면 그 추억들을 소환해서 많은 분들이 복싱 세계로 돌아오실 것을 믿습니다. 더 좋은 것은 우리 앞날에 남아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